자, 오리엔테이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토익의 어휘, 어휘라는 이 단어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휘는 살아있네. 그죠? 네. 죽은 단어가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걸 강조한 표현법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써봤습니다. A life of its own.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living organism.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hree-dimensional being. 3차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 하나와 옆에다가 한국어를 딱 놓고 1대1로 대응해서 외우는 방식. 그거는 3차원이라는 성격에도 맞지 않고요. 살아있는데 죽은 채로 놓고 외운다는 그런 느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가 살아있다라는 것, 과연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살아있다, 3차원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문맥이라는 표현입니다. 문맥 혹은 맥락 혹은 컨텍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설명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구절 속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절의 일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가요? 물이겠죠. 물이 있어야 물고기는 생명력을 얻게 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어라는 것은요, 그 단어 주변에 사용되어 있는 컨텍스트가 있어야지만 그 단어의 뜻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직접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단어장에서 이 bear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bear라는 단어를 딱 보고 나서 제일 처음 무슨 한국어를 떠올리시죠? 그죠? bear? 곰 아닌가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1번에서 제가 polar bear 이렇게 썼다면 여기서 bear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곰이 맞을 겁니다. 북극곰이라는 뜻이죠. 근데 밑에 쪽 예문을 보시면요. Please stop that whistling. 야, 휘파람 좀 그만 불어. I can't bear it. 여기서 bear라는 단어는요. 나 도저히 그것을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bear는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곰이라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을 할 때는요. 한 단어가 눈에 보인 상황에서 주변의 상황을 봐야지만 이 단어의 뜻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bear, 곰 이렇게만 정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번을 맞출지언정 2번의 뜻은 맞추지 못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 학습은 항상 문맥과 함께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어휘가 아니라 출제기관인 ETS에서 단어들을 어떻게 내는지를 먼저 알고 학습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그들이 어휘를 출제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사실 붙이고 싶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콜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경우라고 나왔습니다. 콜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연어라고 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commit이란 단어가 저지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do something illegal, 나쁜 짓을 행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 단어를 보여주고 나서 옆에 붙는 단어들은 다 나쁜 단어들이에요. commit suicide, commit murder, commit rape, commit arson, commit adultery. 그죠? 살인, 자살, 방화, 강간, 간통. 그런 결합성을 알고 정답을 고르는 식의 문제가 40% 정도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휘의 경우는 여러분 한 단어만 외우시면 안 되죠. 두 단어가 붙어 있음을 같이 외우셔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논리성을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경우가 또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because나 although 같은 접속사들이 들어가면요. 그들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 원인을 댈 테니까 뒤쪽에서 결과 한번 골라볼래?
올도를 주게 되면 양보라는 논리성을 이용하는 거죠. 앞에다 내가 좋은 단어 대볼 테니까 뒤쪽에다 나쁜 단어 골라봐. 논리성을 이용해서 그들이 어휘를 출제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를 내고 있겠고요. 세 번째가 usage, 어법을 통해서 어휘를 묻는 문제 있습니다. inform과 announce, 딱 보시자마자 둘 다 말하다, 공지하다, 뜻 똑같죠? 그런데 inform은 somebody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야 되지만 announce는 안 붙거든요. 한국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어법을 갖고 구별하는 문제도 역시 20%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문맥상 단서를 이용해서, 전 이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카드 됩니까? 이걸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 때, 네, 저희 상점은 카드 됩니다. 카드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됩니다가 accept예요. 그럼 뒤쪽에다가 accept the credit card.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한국어가 영어로 이 단어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 속의 단서를 이용해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도 2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가지의 경우로 어휘를 출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라도 모르신다면 어휘의 100% 완성도라는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는 그들의 출제 경향에 맞게 어휘 학습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나가시라는 점에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다.